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디요양TV 강의하는 간호사 강쌤입니다. 2023년도부터 컴퓨터 시험 방식으로 바뀌었죠. CBT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슬라이드를 시험 상황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 화면에 익숙하시고 이해도를 높이셔서 한 번에 시험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전 실기 기출문제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놓아서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요? 저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는 식사를 많이 드시는 분들 작은 그릇에 여러 번 나누어 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식사량을 좀 조절하도록 하고요. 음식의 온도는 누가 요양보호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식탁에 앉히기 전에 여러분 음식물을 미리 준비해 두어서 바로 모시고 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생선가시가 여러분 잘 나옵니다. 생선가시는 언제 발라야 될까요?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는 중에 바르는 게 아니라 미리 생선가시를 다 발라서 준비해 둔 다음에 어르신에게 식사를 드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 4번째.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TV를 틀거나 막 경쾌한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질문을 계속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식사 중에 사례를 걸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면 차분하고 조용한 경음악이 이렇게 흐르면 어떠신가요? 그런 분위기를 차분하게 하고 식사를 하는데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이런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놓아서 선택해서 먹게 한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치매 대상자는 선택이 어렵죠. 그래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섭취 후에 다른 음식을 내놓는다. 이렇게 해야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 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엉덩이를 쭉 빼서 깊숙이 앉게 하고 등을 펴고 턱을 내리고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 이게 살에 들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되겠죠. 자, 여러분 마른 음식도 옳지 않지만 식사를 하시기 전에 국이나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하여 입을 약간 축인 후에 식사를 준다. 내용 기억하시고요. 레몬 탄산수 같은 경우는 신음료죠. 신음식이나 신음료는 침을 고이게 해서 침이 기도로 넘어가서 살에 걸리게 하기 때문에 신음식 X입니다. 자, 턱을 들어. 그러면 턱을 들면 기도가 개방이 되면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요. 턱을 들어. 약간 턱을 당기고 앞으로 숙인 자세. 자,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린 것은 좋았는데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여러분 숟가락에 밥을 넣고 입안에 깊숙이 넣으면 어떡해요? 왜? 구토를 유발하지요. 양치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양치할 때도 칫솔을 혓바닥 깊숙이 넣는다 하면 틀리다 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38번 문제.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요? 4번 양이 적을 때는 물에 가루약을 타서 침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입안에 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물기가 없는 숟가락 하셔야 되고요.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여러분 제발
종이에 쌓여있는 가루약을 쫙 찢어서 입에 탁탁 털어놓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해준다 했는데 물에 주어야 되겠지요. 약은 물 위의 것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속이 쓰릴까봐 우유와 함께 준다. 이런 것도 다 답이 아니겠죠. 다섯 번째,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가루약을 남기면 안 되겠죠. 만약에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도 먹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요? 자, 5번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은 다 안 먹더라도 어떻게 폐기한다. 자, 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여러분 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여기가 안쪽이죠? 안쪽이 어디를 향하도록?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색이 변한 약물은 상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라야 라벨에 약이 많이 묻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4번,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손으로 닦는다. 종이 휴지로 닦는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약을 점적할 겁니다. 자, 점적을 할 때는요,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 여러분 고막에다가 바로 약을 떨어뜨리면 깜짝 놀라겠죠? 측면을 따라 약을 점적한다. 약물은 그늘이 진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되겠죠? 햇볕, 틀렸습니다. 점적 후에는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X 얼마나요? 15분에서 20분간 솜을 유지했다가 빼주시면 됩니다. 15분에서 20분 기억을 하시고요. 시험에서 이렇게 작은 솜이 아닌 큰 솜 이런 문제가 보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간 끼워 놓았다가 뺀다. 5번 귓바퀴를 후 하방이 아니고 후 상방. 여러분 귀 한번 잡아보세요. 뒤로 당긴 후 위로 올리는 게 후 상방입니다.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41번 문제.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호띠불로 덮어준다. 정답은요?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 이동변기라든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게 뭐죠? 간이변기를 이용해서 침상에서 배설을 할 거죠. 그래서 간이변기가 항문에 중앙에 오도록 해야 변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방수포가 나오는데 방수포는 어디에 깔아야 될까요? 이 간이변기 아래에 깔아야 되겠죠? 왜 변기에 배설을 하더라도 배설물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나가더라도 시트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포를 깔게 됩니다. 무릎이 아니라 둔부 아래에라고 나와있죠. 둔부는 어디예요? 엉덩이 아래에 방수포를 깝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변기 위에 방수포를 깐다. 말이 안 되지요. 방수포 위에 변기를 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 옷을 입혀준 후에 스크린을 치워야 되겠죠? 4번 보시면 배변이 끝나면 침상머리를 높인다 되어 있는데 침상머리를 높이는 이유는 대상자가 배변을 할 때 좀 힘을 줄 수 있도록 머리를 높이고 배변이 끝나면 침상머리를 낮춰서 바로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지를 내린 후에 호디브를 덮어준다. 그럼 호디브는 왜 덮어주는 걸까요? 그렇죠. 호디브로 덮어주지 않으면 다 보이기 때문에 부끄럽죠. 그래서 호디브를 덮어주는 건데 바지를 다 내린 후에 호디브를 덮어주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호디브를 덮어준 뒤에 바지를 내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죠. 넘어갑니다. 42번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요. 저 4번 어지러우면 응급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응급벨을 눌러서 신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를 하면 응급 상황 시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X입니다. 자, 슬리퍼 어르신들에게 슬리퍼 안전하지 않은 신발이죠. 그래서 발 사이즈에 맞는 잘 맞는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요. 눈높이 아래에 했습니다. 눈높이에 맞게 화장실 표시를 한다. 5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화장실을 가실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꼭 손을 잡고 옆에서 계시는 게 오히려 불편해질 수가 있겠죠. 다 하시면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이에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답이 되겠죠.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정답은요. 저 4번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이동 변기를 오도록 한다. 자, 이 원칙은 뭔가요? 우리가 항상 이동하려고 하는 곳, 하려는 쪽, 침대로 이동하려고 한다. 휠체어로 이동하려고 한다. 아니면 이동 변기로 이동하려고 한다. 이것은 항상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오도록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 건강한 손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와야 된다. 그래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래서 건강한 오른쪽 난간에 붙인다 입니다. 자, 등받이, 팔걸이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모든 휠체어, 이동변기, 식탁, 의자 모두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없다고 했기 때문에 X. 변기의 높이는 항상 침대 높이와 같게 한다입니다. 자, 높게 돼 있기 때문에 X. 변기 손잡이를 왼손, 마비된 손으로 변기를 잡게 할 수 없죠. 이 원칙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뭔가를 잡을 때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한다 이기 때문에 건강한 오른손으로 잡게 한다 하셔야 되겠죠. 5번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자, 여기도 원칙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대상자를 지지할 때 항상 대상자의 불편한 쪽을 지지한다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불편한 쪽을 지지해야 되는데 여기 건강한 오른쪽을 했기 때문에 X가 되겠네요. 44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요. 5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된다.
기저귀를 채워버리면 이제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편하기 때문에. 이동변기로 가려고 힘들게 이동한다거나 화장실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금한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지 않습니다. 물론 욕창 발생이라든지 뭐 비동도 부담이 되고요.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이고, 자, 정답은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바로 채우지 않는다 였습니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이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우리가 소변줄을 꽂고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있는 이것을 유치도뇨관이라고 하죠. 이걸 달고 있는 분이 배가 이렇게 차 있다는 거는 뭔가요? 소변이 빠지지 않고 배 안에 차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뇨관이 꼬여서 소변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침상에 어디 끼어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여기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간호사나 시설 담당자에게 빨리 가서 보고한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자, 치약을 이용해서 양치를 하고 나서 여러분 깨끗해질 때까지 한 번만 아니고 여러 번 헹군다. 머리를 뒤로 젖히면 여러분 기도가 개방이 돼서 양치하는 동안 양칫물이 귀도로 또 넘어가서 사례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칫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두툼하게, 우리가 보통 광고나 이런 데 보면 칫솔 위에 도톰하게 이렇게 올리는 치약 광고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다. 칫솔모 아래쪽으로 깊게 치약을 눌러 짜서 칫솔모 안에 치약이 들어가도록 짜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출혈이 잘 되겠죠. 그래서 출혈 위험성 때문에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47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나무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요? 2번 배고픈 시간이나 식사를 바로 하고 나시면 소화시키느라고 힘든데 머리를 감기거나 목욕을 하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낮 시간에 좀 따뜻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 감기기나 목욕을 시키셔야 됩니다. 1번 두피를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마사지한다. 손톱 하면 상처 생길 수 있겠죠. 모발은 어떻게 빗어요 여러분?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반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긴 후에 물기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에 드라이기로 빨리 건조를 시켜주셔야지, 안 그러면 감기에 걸릴 수 있겠죠.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연고 바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피에 상처가 발견되면 발견된 즉시 보고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48번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정답은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전용 물수건을 제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원부 청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요. 5번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이 문제는 여러분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발 세정제는 언제 쓰는 거예요? 물이 없을 경우에 대신 물을 이용하지 않고 머리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제제죠. 그래서 샴푸통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손에 짜서 거품을 먼저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거품을 내서 머리에 바른다. 이런 건 옳지 않아요. 자, 손에다 넣고 머리에 이렇게 발라서 거품을 내고 그 거품 머리에 있는 기름이 묻었기 때문에 젖은 수건으로 하면 안 닦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그리고 쾌적하지 않다. 다시 한번 하면 된다. 이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모발에 물을 적신다.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죠. 자, 린스로 헹구는 거 아닙니다. 자, 젖은 수건 나왔기 때문에 X죠. 자, 두피를 마사지한다. 맞는데 거품이 나지 않게 거품이 많이 나도록 손톱이 아니고 손 끝으로 마사지를 잘 하셔서 닦아내시면 되겠습니다. 5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요. 4번 부력 때문에 중앙에 앉으면 몸이 자꾸 뜨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그래서 벽에 기대고 앉게 해서 좀 안전하도록 해줍니다. 자, 우리 순서 한번 해볼까요? 1번 어딘가요? 다리부터 씻고 팔 씻고 몸통 씻고 회음부 순으로 닦습니다. 식사 직전이나 식후에는 목욕시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불편한 손으로 무언가를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아까 원칙이 있었죠? 항상 건강한 쪽으로 무엇을 잡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자, 요양보호사가 물의 온도를 확인할 텐데요. 어디로? 손, 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입니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요? 저 4번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 그림이 나타내는 상황이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휠체어 운전을 할 때는 세 가지의 운전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이처럼 앞바퀴를 들어야 되는 상황. 여기서 보셨다시피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도로턱을 오를 때, 그리고 한 번 더 도로턱을 내릴 때도 여러분 앞바퀴를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그재그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힘을 분산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경우, 여기 보시면 경사로를 올라가거나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운전하시고요. 세 번째는 뒤로 운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로 운전하는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나중에 내릴 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쉽게 내려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뒤로 운전을 한다. 그리고 문턱을 내릴 때도 안전을 위해서 뒤로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의 경우의 수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넋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정답은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묻는 이동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가부터 마까지 5단계의 이동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것도 있고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과정을 쭉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일으켜 앉히는 상황에 대해서 특별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자, 우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원칙 중에, 우리는 항상 어느 쪽을 지지해 줬었죠? 대상자의 마비된 쪽, 대상자의 불편한 쪽을 지지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경우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이 불편한 대상자가 일어나 앉을 때의 과정은 옆으로 돌려 눕히고 건강한 팔을 짚어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자, 건강한 손을 짚어서 일어날 건데 이때 자, 한 손으로 체중을 다 감당을 하려면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건강한 팔을 짚고 일어나는 팔을 지지해 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대상자에게 과정을 설명하고, 두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되겠죠. 건강한 쪽을 지지해야 되니까.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자, 손을 밑에 깔리거나 하지 않도록 가슴 위에 올려주지요. 세 번째,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웁니다. 이제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자,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혀야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한다는 말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돌아 눕혔어요. 그 다음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넋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인데, 이때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3번.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1. 허리와 대상자의 왼쪽 뒤, 2. 허리와 대상자의 오른쪽 뒤, 3. 가슴과 대상자의 왼쪽 뒤, 4. 가슴과 대상자의 오른쪽 뒤, 5. 엉덩이와 대상자의 왼쪽 뒤. 정답은요 2번 허리와 대상자의 오른쪽 뒤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보행벨트를 여러분이 알고 있나 하는 문제를 자주 출제를 하고요. 자, 보행벨트는 우리가 이렇게 허리에 채워서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손잡이를 잡고 보조를 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이 보행벨트가 어느 위치에 착용을 하는지 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허리이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칙 하나, 항상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나 앉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비된 쪽을 지지한다, 불편한 쪽을 지지한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뒤에 서서 저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요, 4번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묻는 이동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일단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빨리 답을 체크를 해봤고요. 순서 한번 볼게요. 자,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휠체어를 갖다 놓아야 되겠네요. 휠체어를 자동차 가깝게 놓는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안전벨트를 먼저 풀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먼저 갖다 놓는다. 준비를 완료하고 나서 대상자의 벨트를 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휠체어를 갖다 놨습니다. 잠금 장치를 잠그고 지금 발받침대가 펴져 있는데, 펴져 있으면 대상자가 내릴 때 불편하겠죠. 그래서 요 발받침대를 접는다 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준비가 됐으면 대상자의 벨트를 풀고요. 대상자가 내려올 겁니다. 자, 다음 순서 다리를 한쪽씩 내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휠체어에서 차를 탈 때도 한쪽씩 발을 올립니다. 물론 엉덩이가 먼저 올라갈 거지만 한쪽씩 올리고 한쪽씩 내린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내린 다음에 발이 이렇게 내려왔겠네요. 그러면 대상자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도록 해주고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히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5. 무릎, 손목, 엉덩이, 윗팔 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정답은 그렇죠. 5번입니다. 순서대로 사람을 이렇게 눕히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릎을 먼저 고정을 하고 손목과 엉덩이를 고정을 하고 윗팔 어깨 부분이죠. 이렇게 고정을 하면 고정이 딱 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건데요. 요 부위 여러분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자, 척추 고정판이라고 하는 것은 119 대원들이 들고 다니는 딱딱한 플라스틱 판을 얘기하고요. 자, 대상자가 다쳤을 때 들어서 올리지 않습니다. 척추 손상이라든지 다양한 손상들은 이렇게 들어서 올릴 때 손상이 되기 때문에 들어서 고정판에 올리지 않고요. 대상자의 머리 쪽이 아닌 옆으로 붙여서 대상자를 돌려 눕힌 다음 바로 옆으로 끼워서 바로 눕힌 다음에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옆으로 끼워서 돌려 눕히다 보니 가장자리에 대상자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옆으로 좀 옮겨서 중앙에 오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한 뒤에 고정을 시켜주고 요 앞 뒤에서 사람이 척추 고정판을 들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혼자서 요 손잡이를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